안녕하세요. 자, 형사소송법 강의를 시작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수업 빡세게 합니다. 오늘은 선택형 자료가 안 나왔는데 내일부터 선택형 자료도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나누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시험 자체가 어떤 관점에서는 지엽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사실은 이제 기출에서 나오지 않았던 것들이 계속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기출을 쫓아가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작년에 기출 나왔으니까 그 기출 공부하고 또 기출 나오면 또 따라가서 공부하고, 이게 사실은 좋은 점수를 확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례 문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계속 미기출 중심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항상 하는 질문이, 아니 왜 기출도 안 나온 문제를 왜 푸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내가 이미 풀어본 기출을 풀어볼 수 있잖아요, 준비를 하고. 근데 공부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점수가 이만큼 부족하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채우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조금 바꿔보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 주관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주관식 시험에서는 내가 공부를 했지만 우리 시험장에, 우리 학교에서 보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잘 쓰면 상대적으로 점수가 안 좋아요. 근데 모든 거 거짓말 안 하는 게 객관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식을 그래서 높이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름 때까지는 매우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객관식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사례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 그 다음에 선택형하고 기록형을 보면 기록형이 선택형하고 관련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오히려 사례형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선택형 점수가 안 나오면 내가 생각보다 기록형을 열심히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선택형에서 하나하나의 지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점수가 득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사례하고 선택형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택형 잘하는 사람이 사례를 못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지식이 늘면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선택형도 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것들을 좀 하겠고요. 일단 오늘 처음에는 88페이지, 제가 수업의 흐름이나 모든 것은 제가 그냥 주도적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88페이지에 이제 수사상 임의동행,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업 테마를 신병확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압수수색 하는 거, 증거 수집, 그 다음 곧바로 이제 이걸 통해서 증거로 가서 가급적이면은 사회 이내에 큰 줄기를 끝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세부적인 것을 좀 빼고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큰 줄기를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공소장 변경이라든지 그다음 상소에 조금 더 시간을 좀 투자를 해보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좀 그냥 간단히 내가 읽을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그럼 제가 핵심 포인트를 지적해 주시면 드리면 그 부분에 좀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88페이지 수사상 임의동행과 관련해서 뇌물 사건을 수사 중인 피의자 갑은 사경 갑 P는 피의자로 지목된 갑 애인 을을 미행하던 중 을의 집에서 나오던 갑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서까지 동행을 요구했다. 그래서 일단 신병확보에서 최초로 이제 범죄 혐의 있는 이제 피의자 갑, 피의자에 대해서 동행을 요구하는 건데, 이 동행, 연행한다라는 표현을 쓰면 함께 간다. 이 연행은 임의동행일 수도 있고 강제연행, 체포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신병 확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거의 임의동행 느낌인데도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당황을 해요. 아니, 내가 그냥 가는데 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라고 당황을 하는데, 이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고지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신병 없이, 그러니까 영장 없이 신병이 확보된 경우에 있어서는 영장 없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전체를 검토를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장 없는 신병 확보와 관련해서 임의동행이라고 하는 거, 경직법 3조 2항에 답안 쓸 때도 경직법상 임의동행이 있고, 주민등록법 26조에 있는 임의동행이 있다. 그리고 수사상 임의동행, 이제 현행범 체포, 뭐 긴급 체포와 현행범 체포. 이렇게 이제 5가지 제도 정도가 존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5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적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꼭 수사상 임의동행이어야 돼요. 그리고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실체진실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장한 것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민사에서는 주장 책임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 판례가 나와 있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주장한 것만 답하면 되는데, 형사소송은 안 그래요. 실체진실주의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영장 없이 신병이 확보가 되었다. 그러면 여기 5가지를 보통 검토하는데, 앞에서 살짝 얘기했듯이 이 2가지의 걸림돌은 미란다 원칙의 고지입니다. 그러면 이 미란다 원칙의 고지라고 하는 것은 이론상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헌법 12조 5항에 범죄사실 고지가 아예 기본권으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다, 곧바로 기본권 침해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직법 3조 2항의 임의동행을 이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뭐 직무질문 과정에서, 즉 불신법문 과정에서 이제 현장에서 질문하는 게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이제 교통에 방해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경직법상 임의동행의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통 방해라든지 현장에서 질문하는 게 당해인에게 불리하다는 것은 얼마든지 쉽게 맞출 수 있는 요건이에요. 핵심은 뭐냐? 경직법상 임의동행은 대상자가 이제 거동 불심자 내지는 거동 수상자라고 해요. 교수님들은 거동 불심자라는 표현을 지금도 교과서상으로 많이 쓰는데, 이 어감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거동 수상자라는 용어로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 실무에서는 거동 수상자 이렇게 부르는데, 뭐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거동 불심자나 거동 수상자라고 하는 특징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혐의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즉 아직 구체적 혐의는 없다는 게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불신검문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순수한 보안경찰 작용이냐 수사 작용을 포함하고 있느냐, 이런 논란이 예전에 있었는데 거의 실익이 없어요. 불신검문의 의미는 뭐냐면 수사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보안경찰 요소도 있고 하는데 본격적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침에 여러분들이 경찰이라고 해봐요. 이 근처에 무슨 범죄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됐을 때 여기 앞에서 길을 막고 검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은 죄를 이미 범한 자, 죄를 범하면 196조 1항이나 197조 1항에 따라서 수사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행정작용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역으로 또 이 사람은 죄를 범하려 하는 자, 예방작용의 대상이다. 이거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검문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초동사의 긴급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문이라고 하는데 어떤 현장에서 임시 조치를 규정한 거다. 그래서 일단 검문을 하고 일단 애매한 상태에서 일단 검문을 하는데 추후에 어떤 수사로 밝혀졌다. 그러면 이 앞에 본질을 여기서부터 수사를 했다. 혹은 추후에 어떤 보안경찰 예방작용으로 했다면 이쪽으로 다시 또 돌려서 이때 예방작용을 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애매한 상태로 해놓고 그러니까 두 가지 성격을 겸유하면서 실제 본질이 밝혀지면 그때부터 한 거다. 이게 바로 수사법정주의. 수사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되고 혐의가 없을 때 예방작용으로 보안경찰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가면 이게 위법하거든요. 그러한 어떤 초동수사의 긴급성을 감안해가지고 임시장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알아둘 게 딱 간명합니다. 혐의가 있다.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불신검문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 혐의. 수사로서의 혐의가 있으면. 그러면 지금 이 사안에서는 문제 자체가 우리 시험 문제 혐의 있는 피의자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한마디. 거동수상자가 아니다가 키워드예요. 기본적으로 피의자라고 나오면 혐의가 특정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동수상자가 아니다 해서 보통 경직법상 임의동행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갑자기 수업 시작하자마자 쑥 들어가니까 뭐야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뭐 수업 시간에 필기를 좀 사진을 찍어도 좋고 이 필기를 가급적이면 해 두시면 안 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 해 두시면 훗날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 8회차의 수업을 이끌어가고 또 책 두꺼우면 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앞뒤 내용을 엮어주고 하는 것을 저는 필기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하던 말 반복이고 필기하는 거 귀찮긴 한데 나중에 정리할 때 보시면은 속도가 빠를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최신 3개전 판례 뭐 3회차로 진행돼도 실제로 나중에 가면 한 30분 이내로 볼 수 있게끔 필기를 보면 그렇게 돼요. 자기가 쓴 글씨는 좀 쉽게 받아들여지고 잘 읽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주민등록법 26조 1항에 보면은 이제 보통 만 17세 이상의 자에게 주민증 소지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이제 신원불명자, 뭐 17세 이상 신원불명자에 대해서 뭐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뭐 그 전에 주민증 제시, 주민증을 일단 제시 요구하고 이에 대해서 거부하고 동시에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임의동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은 수사처분이 원칙인데 여기서도 주민증 제시를 요구하고 거부했다. 이것도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주민등록증 가지고 다니나요? 뭐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상관은 없겠는데 주민등록증도 안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우리 법상으로는. 저는 사실 주민등록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있긴 한 것인지 아닌지 본 지가 오래됐어요. 어디에 있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사실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에서는 이 신원불명자라고 하는 게 키워드예요. 이 주민등록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했을 때 깜짝 놀래가지고 이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전국민 주민등록제도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신원불명자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모른다 이런 게 아니라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는지 진짜 말 그대로 무장공비에 준한다, 간첩에 준한다가 신원불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의자는 일단 특정이 돼요. 이름이 몰라도 특정이 되잖아요. 신원불명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도를 한 방에 쳐내는 키워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키워드당 배점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임의동행이 논점이 있다. 그러면 임의동행과 관련해서 다른 걸 쓰게 됐을 때 뭐 예를 들면 길게 쓸 일도 없어요. 근데 조금 쓴다. 그러면 뭐 직무질문 과정에서 뭐 현장에서 질문하는 게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될 때 여기에 합쳐서 1점이라면 거동불심자 내지는 거동수상자가 똑같이 1점인 거예요. 그러면 줄여서 쓰면은 딱 한마디. 구체적 혐의가 인정되는 자로서 거동불심자가 아니고 피해자로 특정된 이상 신원불명자라고도 볼 수 없다. 그래서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이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여기에서는 이제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는 미란다 원칙이 고지가 안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수사상 임의동행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수사상 임의동행과 관련해서 이제 근거조문을 찾아본다면 구태여 근거조문을 찾아보면은 199조 1항 본문에 수사에 관하여 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필요한 조사라고 하는 게 임의수사의 근거임과 동시에 필요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게 이제 임의수사의 근거이고 임의수사의 비례원칙을 여기서 모두 다 도출을 냅니다. 수사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사실 이 판례 정도는 우리가 암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수사상 임의동행의 판례는 너무 법원으로서도 표현을 잘한 것 같다. 그래서 다른 데다 요즘 갖다 막 씁니다. 뭐 예를 들면 주거침입과 관련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형사소송에도 갖다 쓰고 다른 데도 막 갖다 써요. 자기 스스로가 좀 잘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임의동행에서 이제 원래 앞쪽에 동행 거부권을 고지하였거나 자유로운 이탈 퇴거권을 보장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체크가 되어 있어요.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된 경우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 객관적 사정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 하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라고 보았고요. 사실 이제 검토와 관련해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아니 피의자 출석 요구하는 거 서면으로도 할 수 있고 뭐 구술로도 할 수 있고 인편으로도 할 수 있는데 가서 내일 오후 2시에 나와라 얘기했더니 아니 뭘 그러냐 지금 같이 가자 이렇게 나오는 걸 막을 수는 없다 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거기 두 번째 줄 체포제도의 존재 의의에 비추어서 엄격히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1995년도를 기준으로 그 전에는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가 아니라 이제 긴급 구속이었고 이제 구속 3원화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체포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 석방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지금도 이제 이런 지문들이 좀 나와요. 그 다음에 계속 구금 시에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사실 석방하더라도 체포영장을 청구하라고 하니까 체포영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체포의 위법성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기관들이 이를 꺼리고 이 사후영장 때문에 이를 꺼리고 어떤 탈법적인 임의동행이라든지 보호실 유치 이런 것들이 만연을 했고 그래서 1995년에 이제 영장에 의한 체포 여러분 영장에 의한 체포가 나오면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간편한 신병 확보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발부율이 99%입니다.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로 3원화를 하고 어떤 석방 시에 사후영장을 폐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취지가 쉬운 신병확보 제도를 마련하는 대신에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엄단하겠다. 한마디로 이제 탈법적인 임의동행과 뭐 보호실 유치, 이제 근절 위에서 이렇게 1995년도에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학계에서 취지는 수사상 임의동행을 쉽사리 인정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때 여기 쓴 게 체포제도의 도입 취지, 아니면 개정 취지, 뭐 존재 의의, 엄격히 봐야 된다. 뭐 진위에 기초한 임의동행을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러나 체포제도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 엄격히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여기서 잠깐 멈추면은 여러분들 이 재학생들 합격률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은 재학생들은 교수님들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대학교 교수님들이 답안지 쓸 때 판례만 쓰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교수님 찾아보기 어려울걸요. 일단은 검토를, 왜냐하면 배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형식적으로나마 이 검토 쓰는 걸 습관화를 좀 해줘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뭐 민법이나 형법과 관련해서 사실 올해 형법은 이론 문제도 막 있어가지고 준비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민법 같은 경우는 논점이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에요. 형법도 웬만한 사례에서는 논점이 많기 때문에 그냥 쑥쑥 나가야 됩니다. 근데 행정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 이런 과목은 실제 문제당 논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당 논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답안의 형식을 갖춰서 얻을 건 다 얻어줘야 되거든요. 그 중에 가장 쉬운 게 학설은 어차피 써봤자 1점이거든요. 제목만 써도 0.5예요. 그래서 1점이나 1.5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건 검토밖에 없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연습을 해놓고 나중에 부족하게 되면 뺄 때 빼더라도 연습은 꼭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채점은 키워드 채점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정도가 키워드로 채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거기 4번에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요건, 이거 별표를 하나 해주세요. 결국은 자, 임의동행은 적법하냐가 문제예요. 그러면 점수 차이는 어디서 나냐면, 임의동행의 허용 여부, 여러분 공부하면은 나중에 판례를 거의 다 똑같이 쓸 거고, 잘 쓰든 못 쓰든 뭐 검토를 쓰냐 안 쓰냐, 그렇지만 이거 어느 정도 쓰면은 별로 점수 차이가 안 나요. 결국은 그냥 스치듯이 점수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앞쪽에 2번 실정법상 임의동행, 이게 배점이 적으면 목차를 못 잡아요. 실정법상 임의동행이냐라고 하는 것이 배점이 적으면 목차를 크게 못 잡고, 어떤 식으로 쓰냐면, 자, 구체적 혐의가 있어. 거동 불심자가 아니어서 경직법상 임의동행이 아니고, 또한 신원불명자라고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도 아니다. 이게 다예요. 그 정도 하면 1점 딱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수사상 임의동행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검토하는 게 원칙적인 방법이다. 원래 스타트는 데려오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가지고 미란다 원칙 고지하지 않고도 되는 게 있느냐, 이 세 가지를 보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답안지에는 그냥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체포까지 마무리를 져주고, 결국은 큰 점수 차이 나는 게 이걸 쓰느냐 안 쓰느냐예요. 학생들 제가 보면은 뭐 급해서도 그렇고 임의동행 4명 꼭 체포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 50% 이상은 빼버리더라고요. 근데 간단하게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와 관련해서, 자, 똑같이 현행범 체포든 긴급 체포든 미란다 원칙 고지하지 않아서 안 된다. 근데 너무 이건 나이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현행범인이라거나 현행범인으로 볼 수 없어서 현행범 체포는 아니고, 그 다음에 긴급 체포 요건은 충족할 여지 있으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신병 확보는 이 5가지를 다 보는 거다. 나중에 가면 이게 모델이 돼서 압수수색에서 영장주 예외 전체를 먼저 다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스타트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예제 19번 111페이지 영장 없는 신병 확보로 가는데, 사실 이 유사한 문제는 3년 전, 4년 전 정도에 3년 전에 변시 기출로도 나왔어요. 바로 요즘 기출이 뭐냐? 지금 111페이지. 먼저 영장 없는 신병 확보와 관련해서 이 5가지 이제 모두 검토를 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그래도 꼭 기억할 것은 실정법상 임의동행. 그러니까 이건 배점이 줄을 때는 그것도 아예 쓰지도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수사상 임의동행과 현행범체포, 긴급체포인지,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 배점이 조금 올라간다 그러면 앞쪽까지 쓰는 거예요. 앞쪽까지 쓰는데 이것도 길게 쓰지 말고 어떤 거동불심자도 아니고 신원불명자도 아니다. 그리고 언급만 하고, 경직법상 임의동행,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은 언급만 해주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이제 영장 없는 신병 확보로 이제 올라가서 111페이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긴급체포의 요건을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범죄의 중대성, 체포의 필요성, 긴급성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예전에 이화여대 이재상 교수님만 중필긴으로 요건을 뒀어요. 근데 이걸 보고 수험서들이 다 중필긴으로 요건을 쓰는데,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 이재상 교수님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어떤 상당한 혐의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범죄 혐의의 상당성까지 함께 길게 쓰는데, 수험생들이 쓰다 보니까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잘라버려요. 혐의가 없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긴급체포에 그 요건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중상 필긴으로 꼭 쓰시고, 이 요건은 아주 간략히 여러분, 검찰에서 긴급체포 하긴 해요. 뭐 자진 출석한 피의자들에 대해서 긴급체포 가끔씩 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검찰, 여러분 이 길에 다니는 경찰관들 있잖아요. 지구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현행범 체포는 자주 하는데, 긴급체포는 뭐 20년 군부하면서 5번 해봤다, 3번 해봤다 이래요. 긴급체포는 거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체포에 대한 것들에 좀 감을 잡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전에 이제 전임 대통령 체포하러 공수처에서 갔잖아요. 근데 공수처에서 공수처장이 나오면서 실제 1차 실패하고 나오면서 웃었잖아요. 왜 웃었다고 생각합니까? 뭐냐면은 검사들이 실제 체포영장 집행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체포영장을 집행해 볼 일이 없어요, 검찰청에 가면. 근데 가니까 살벌한 거죠. 그래서 아마 말은 안 했어도,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만만치 않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스스로 웃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국수보훈에 가서 인력이 많이 투입됐는데 체포를 해와요.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도 요령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국에 있는, 예를 들면 강력팀이라든지 외근 형사를 다 불러왔어요. 전문가들이니까 딱 보니까
시작부터 뒷길로 넘어가고 있어. 막 산으로. 그러니까 보면은 많이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다 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의 결정적인 차이, 왜 긴급 체포를 잘 안 하려고 하는지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긴급 체포의 핵심은 특히 사례에서 더더욱이 가면은 긴급 체포가 통제되는 것, 이 범죄 혐의의 상당성, 이거밖에 없어요. 객관적 혐의. 그 옛날에는 범죄가 중대하기만 하면 긴급체포 그냥 오케이 해줬어요. 그러다가 체포의 필요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체포의 필요성이거든요. 이거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정리할 거니까 이런 암기사항들은. 근데 긴급성 요건이 2016년도에 또 걸러졌어요. 근데 이제 경찰관들이 긴급체포 잘못했다가 나 목 날아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범죄 혐의의 상당성, 객관적 혐의. 이 객관적 혐의라고 하는 것은 유죄와 직결되는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로 들면 어떤 범행 장면이 뭐 촬영이 돼 있는데 뭐 얼굴 인식이 된다. 아니면 잠보 가다가 뭐 첩보를 받고 잠보 가다가 발견을 해서 그 사람이야 딱 정확히 알아. 이런 경우에 한정돼요. 아니면 이미 범인이란 신병이 다 파악이 됐어. 이 사람이 범인이다. 근데 우연히 만났을 때 얼굴 보고 그 사람이다 말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애매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긴급체포가 허용이 되는 거. 사실 사례를 낼 때 체포의 필요성이나 긴급성은 사례를 낼 때 이걸 통제하기 쉬울 만큼 사실관계를 만들어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범죄 혐의라고 하는 객관적 혐의, 이게 결정적으로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를 구분하는 요소이다. 그리고 이제 현행범 체포는 뭐 현행범인이나 준현행범인, 그다음 이제 명필비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의 차이예요. 뭐 현행범인은 범죄의 실행 중, 실행 직후 이렇게 딱 되는데, 현장에서 봤다, 보고 쫓아갔다, 이런 느낌인데 준현행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형사소송법 211조 2항 펴겠습니다. 어떤 책들에는 뭐 준현행범 체포는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막 써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큰일 납니다. 준현행범은 우리나라 실무를 끌어가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준현행범인, 자, 211조 1항 1호가 범인으로 불리우며 추적되는 자, 범자. 자, 2호, (2호에서)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 그 밖의 물건을 소지했을 때 장자. (3호) 신체 의복류의 신자 의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호)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 할 때 누자. 일단은 이 장신의 누범, 이거 뭐 외우면은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다 쓰려고 하니까 실제 답안 나오면 다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익숙해져야 돼요. 준현행범인을 사실 단문을 우리 시험 보도 않지만 단문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하나 딱 쓰는 거예요. 예컨대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등
211조 2항 각호가 정한 자, 준현행범인이란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는 자 등 211조 2항 각호가 정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법전을 보고 쓸 줄 아는 것은 줄일 수 있어야 돼요. 줄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여기 접어놓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있나요? 자, 있다고 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 1항에 보면은 이제 거동수상자 정의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혹은 죄를 범하려 하는 자, 혹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 또는 행하여지려는 범죄에 대해서 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써 있어요. 이거 다 쓰겠어요? 다 써봤자 점수 주지도 않아요.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등의 거동불심자, 거동수상자 이렇게 줄여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나오면 야 신난다 해서 다 쓰려고 하는데 긴급체포 이렇게 그냥 범죄의 중대성, 범죄의 혐의의 상달성, 그 다음에 체포의 필요성, 긴급성 이만큼만 써도 다 알아요.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 현행범인 준현행범인으로서 뭐 범인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비례성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끝내면 되는데 이 준현행범인 아예 법전에다 쓰세요. 여기 있는 준현행범인들은 혐의가 구체적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자입니다. 혐의가 인정이 안 돼. 즉 다시 말해서 애매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된다. 도둑이야 하고 내가 있지 그냥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도둑이 벌어졌는데 누가 뛰어가는데 쫓아가면 도둑이라고 하는 객관적 혐의가 있는 거예요. 더 명백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 지나가는데 누가 도둑이야 하면 이 사람 절도범의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되나요? 만약에 그 사람이 절도범의 혐의가 있다면 우리 모두는 개의 혐의가 있어요. 야, 이 개 XX야 하면 개의 혐의가 있네? 혹시 DNA 변형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라고 불리는 것은 구체적 혐의가 있는 건 아닌데 뭐야 왜 사람들이 쫓아가고 도망가지? 이렇게 구체적 혐의가 인정되지 않지만 이 초동수사의 긴급성을 감안해서 현행범 체포 대상 어쩌면은 어떤 객관적 혐의를 의제하는 거예요. 혐의 의제까지 하는 게 조금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강의용으로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211조 2항 4호 이 정도 이제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 하는 때 이 정도 이게 제일 익숙해야 돼요. 이게 바로 불신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불신검문 임의수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령만 가능하다. 이게 뭐예요? 지나가면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지나가. 힘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불신검문을 할 수 있어? 다 가는데. 근데 딱 했는데 치고 간다.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바로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 하는데 준현행범이 돼서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미란다 원칙 고지하고 체포가 돼요. 실제 그래서 대학교 1학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불신검문을 안 당해봐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한참 컨디션이 좋을 때 서울대 입구에서 서울대까지 걸어가면서 4번 당했어요. 불신검문. 돌아올 때 3번. 지하철 딱 타는데 막판에 양쪽에서 경찰관 2명이 팔짱을 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나만 잡냐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하는 말이 수상하대요. 뭐가 수상하냐고 이게 하는데 경찰관들도 말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8번 당했다 오늘. 이게 당신네들이 8번째인데 마지막을 양팔을 끼고 하냐. 근데 보통 2-3번은 다 당했던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근데 이제 이런 불신검문 지금 무슨 얘기야 불신검문으로 나왔는데 이 불신검문과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공부 조금 하고 불신검문은 임의수단입니다. 경제법 3조 7항에 따라서 임의수단이니까 거부하고 그냥 가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가르침에 힘입어 가지고
경찰서 유치장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많아요. 왜냐?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 하는데 딱 해당합니다. 준현행범인으로서 그러니까 현행범 체포. 여러분 이제 정식 용어로는 준현행범 체포라는 건 없어요. 준현행범인은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현행범인에 준하여서 현행범 체포가 된다. 그렇다고 준현행범 체포를 썼다고 누가 틀렸다고는 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혐의가,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제 한번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어지는 사항도 있어요. 문제를 보면은 사법경찰관 P는 야간 순찰 도중 어두운 골목길에 피해자가, 어두운 골목길이에요. 이런 것들 다 흔적이에요. 어두운 골목길. 피해자가 강도다라고 소리를 지르자 황급히 도주하는 갑을 목격하고 갑을 따라갔으나 1km 정도 추적하다 놓쳤다. P가 어두운 골목길에서 강도 직후에 쫓았기 때문에 이게 현행범 상황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갑을 추적을 했는데 많이도 추적했네. 1km. 사실 이 사안이 예전에 일본 사법시험이에요. 일본 애들이 이렇게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하는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뒤통수를 보고 1km를 추적하면은 그 다음 날 거기 놓치고 다음날 점심시간 P는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역 주변에서 줄 쳐봅니다. 어젯밤 일어난 강도. 인상에 유사한 갑. 인상이 유사한 갑. 저를 8번이나 불신검문한 사람은 저를 누구와 인상이 유사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인상이 유사할 뿐, 왜 잡냐? 혐의는 못 되지. 혐의는 못 되는 거죠. 인상이 유사할 뿐 혐의는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인상이 유사할 뿐 이제 구체적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구체적 혐의가 없어요. 이렇게 인상이 유사할 뿐 구체적 혐의가 인정이 안 된다.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인정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바로 긴급 체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기 때문에 현행범인도 아니야. 결과적으로 이 사람을 체포하는 방법은 뭐예요? 혐의가 애매한 사람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불신검문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그래서 타고 오는 거예요. 혐의가 애매한 사람. 인지 아닌지 애매하죠. 불신검문을 행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거동수상자로 보고 수상자일 뿐이고 일 뿐이어서 불신검문을 행하고 후 바로 도주, 시도시 이제 211조 2항 4호를 거쳐서 212조 이제 현행범 체포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막 조문을 날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조문을 외워 쓴다라고 저는 그래요. 조문은 외워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답안을 쓰는데 조문이 외워서 탁 튀어나오지 않으면 쓰지 않는 게 차라리 나아요. 여러분 답안 쓰다가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조문 찾다가 안 나와. 등골이 오싹합니다. 시간을 한 3분 찾았는데 여기서 포기하자니 3분이 아깝고 이걸 포기하지 않자지 이제 점수가 날아갈 것 같고 이런 경험 있죠. 항상 그래요. 예를 들면 교수님들이 딱 한 말이에요. 예를 들면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으로서 항고할 수 없다. 이렇게 쓴 것과 이게 5점을 준다. 403조 1항이거든요. 403조 1항에 따라 항고할 수 없다. 1점. 키워드가 나와야 채점을 하는 거예요. 조문 없이 그냥 쓰는 게 나아. 조문만 쓰면 안 돼요. 거기 안에서 키워드가 뽑아져서 나와야 되는 게 답이고 조문은 인상밖에 좌우 안 합니다. 조문을 쓰니까 이 사람 가급적이면 같은 배점이면 내가 1점 주고 1.5점, 2점 줄 수 있으면 0점이라도 더 주겠다는 인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문만 열심히 쓰고
실체 내용이 안 쓰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는 강의 끝날 때까지 조문을 계속 날릴 거예요. 여러분들 귀에 박혀가지고 그게 자동적으로 나오면 쓰시고 그 선에서 쓰시고 지금 벌써 판단하지 마시고요. 올해 마무리될 정도에 그냥 왱왱왱왱 해서 그냥 나온다고 쓰면 그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어두운 골목길에서 강도 직후에 도주를 했다. 인상이 유사하다. 인상이 유사한 것은 구체적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궁금한 표현이 있어요. 구체적 혐의라고 하는 거. 원래 이제 혐의와 관련해서는 자, 이거 정리하면 구체적 혐의를 또 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말 먼저 하고 구체적 혐의라는 표현, 구체적 혐의는 없다라는 말로 많이 써요. 왜? 주관적 혐의, 최초의 혐의, 객관적 혐의,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혐의, 어디인지 내가 들어갈 필요는 없어. 근데 수사 이상의 혐의는 없다. 이걸 할 때 구체적 혐의가 없다. 그래서 주관적 혐의 이상을 다 합쳐서 구체적 혐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 혐의가 없다는 것은 정확히 어느 정도의 혐의인지 내가 말할 필요는 없고 아직 수사에 이르지 못했다 했을 때 구체적 혐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 문제를 이제 딱 보면은 야간 순찰에서 인상이 유사한 자를 발견하고 세 번째 줄 피와 눈이 마주쳐서 갑이 눈을 회피하자 갑을 강도범으로 직감했다. 그럼 얘기하는 거야. 아니 눈을 회피했잖아. 근데 여러분 길거리 가다 누구 마주치면 눈 쳐다봐요? 쳐다봐요? 뭐 한번 붙어? 막 이런 느낌이잖아. 사실은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걔네들은 막 눈 마주치면 인사하잖아요. 근데 한국에 오면 얼마 안 된 애들은 눈 마주치면 인사하고 좀 되면 눈 깔아요. 바로 다. 그래서 아 한국에 계신 지 오래되셨군요. 말 않고도 다 알아요. 눈 깔면은 바로 오래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직감했다 이런 게 다 애매한 정도예요. 내사 정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하라. 해서 이제 문제점에서 자 긴급 체포부터 했어요. 긴급 체포 이렇게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 이렇게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범죄의 중대성 하면 다 알아요. 내가 꼭 3년이라고 내가 3년도 아는데 그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범죄의 중대성이라고 여러분들 아예 줄여 쓰세요. 그 다음에 범죄 혐의의 상당성까지만 쓰고 객관적 혐의는 이제 나중에 풀어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체포의 필요성. 구속사유하고 같다라고 얘기하죠. 도인. 그러니까 구속사유가 도망, 주거부정, 증거인멸인데 주거부정은 도망의 염려를 판단하는데 보조자료다 얘기를 하니까 체포의 필요성은 구속사유와 같다. 자, 그 다음에 긴급성이 요구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음번은 통상적으로 빼놓고 써도 돼요. 근데 이제 다 쓴다면 이것도 다 쓰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미란다 원칙 200조의 5 이렇게 이것만 체크해 놓고요. 미란다 원칙 200조의 5. 자, 사안 적용. 사경 P가 강도범행을 다음날 갑을 만났을 당시의 사정. 항상 현행범 체포라든지 긴급 체포라든지 이제 긴급 압수수색 이런 것들은 체포 당시 사정을 중심으로 어떤 체포자의 입장에서 봐야 되고 나아가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된다. 긴급 행위인이 많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살짝 느낌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런 느낌만 집어넣은 거예요. 이걸 FM대로 다 쓰고 하면은 늦어요. 그래서 체포 당시의 사정으로 볼 때 인상만 유사할 뿐 어떤 거기 이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상태가 아니다. 이 객관적 혐의를 표현한 건데 그냥 구체적 혐의가 없다. 이 정도면 되고. 그래서 긴급 체포가 안 된다는 거죠. 객관적 혐의가 없어 긴급 체포가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행범 체포. 여기도 현행범, 준현행범인으로서 뭐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제가 했는데 그냥 뭐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이게 학설 대립하니까 판례 정도로 쓰고 체포의 필요성을 논점으로 낼 만한 시험은 별로 없어요. 비례성을 갖춰야 된다. 명필비. 그래서 현행범으로 넘어가서 체포할 수 있느냐? 범죄의 실행 중 실행 직후인자라 할 수 없다. 자, 그런 다음에 준현행범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쓸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배점을 준다면 뭐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 하는 자 등을 준 현행범이라고 한다 정도인데 그냥 앞에 써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들어가서 누구냐고 묻자 그러니까 불신 검문을 하고 이에 불응했을 때 준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얘기를 앞에서와 이제 연관이 돼서 이제 하나만 이제 추가로 좀 설명하고 첫 시간은 쉬겠는데 먼저 이게 지우면서 얘기하는 게 왜 긴급 체포를 안 하는지는 대충 알겠죠. 큰일 나. 긴급 체포 이게 딱 한 번 보고 긴급 체포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들이 불신검문 잡아놓고 신원조회 해보고 쭉 하다가 뭐 지명수배 중이거나 뭐가 나오면 그때 움직일 수 있어요. 뭐 지명수배하면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해 놓거든요.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긴급 체포를 제가 사실은 지난 일요일에 25년 이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분이 긴급 체포 내가 역사상 3번 해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사상 3번 해봤는데 그 3번도 옛날에는 그냥 한 거고 지금 생각하면 큰일 날 일인데 그냥 했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했다가 놓쳤다가 다시 잡은 긴급 체포 이 정도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긴급 체포가 되게 힘든 거예요. 꺼려지는 거고 왜냐하면 객관적 혐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근데 예전에는 그냥 대충 다 했어요. 그때 2번 하고 자기가 한 것도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때는 누구도 뭐라고 안 했던 시절이고요. 근데 지금은 큰일 납니다. 긴급체포 잘못하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해야 될 얘기는 원래 압수수색 검증과 관련해서 이것도 215조에 따라서 어떤 구체적 여기서는 이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최초의 혐의, 주관적 혐의보다는 크지만 객관적 혐의에 이르지 못하는 최초의 혐의는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16에서 218조는 빼고 217조에 이르는 이 영장주의 예외 역시 영장주의 예외는 영장의 예외일 뿐 다른 요건을 완화하는 건 아닙니다. 영장만 완화. 자, 영장주의는 헌법상 기본권이에요. 헌법 12조 3항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사전에 제시해야 된다는 영장을 제시받을 기본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만 예외가 인정이 되죠. 근데 법률에서 뭐만 사전영장만 예외를 두고 있다. 그래서 영장주의 예외에도 어떤 혐의가 구체적 혐의, 어떤 범죄 혐의는 있어야 된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 혐의 없이 이 척법하게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 물론 임의제출물 압수나 유류물의 압수는 있어요. 참고로 올해 유류물은 제가 일순환 문제로도 안 냈는데 너무 아껴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확률 50% 정도로 잡고 예상하는 문제. 일순환에는 이미 다 내놔서 안 냈고 이건 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3순환, 4순환에서는 다 낼 거라고 제가 아예 생각을 하는 게 유류물에 대한 거거든요. 작년 7월 25일에 나온 판례인데 우리나라 실물을 뒤바꾼 게 있어요. 근데 유류물도 혐의가 없어도 돼요, 일단은. 근데 구체적 혐의 없이 적법하게 압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이제 거동 수상자에 대해서, 거동 불심자에 대해서 211조 2항 어떤 사호 매개로 이제 현행범 체포를 하죠. 216조 1항 2호, 즉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그러니까 이 조문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으로 거동 불심자를 놓고
구체적인 혐의가 없어도 지금 어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것에 대한 압수가 가능합니다. 유일한 사안이에요. 수사 단계에서 구체적 혐의 없이 압수가 가능한 유일한 경우다. 적법하게 이것도 강제 수사로서요. 이렇게 이제 211조 2항 준현행범인 그냥 뭐 없애야 된다. 없애면 큰일 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객관적 혐의 없어요. 아무도 체포 못하고. 그러니까 범인 검거를 하는 역량이 90%는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혐의가 애매한데 갑자기 도망가 체포를 해. 거리에서 원래 불신검문에서 소지품 검사에서 마약 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안 되잖아. 근데 불신검문을 해서 준현행범으로 현행범 체포하고 그때는 마약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다면 이 마약 소지품에서 마약을 수색을 해서 압수까지 가능해요. 이게 우리 법에서 구체적 혐의가 없이 강제 수사가 완결짓는 그런 결과적으로 한마디 제가 아까 뭐라고 썼어요. 211조에다가 초동 수사의 긴급성을 감안해서 객관적 혐의를 의지한다. 아무튼 초동 수사의 긴급성을 감안한 특례들입니다. 이 조문이 우리나라 법의 공백 부분들 아까 불신검문을 했는데 거부하고 도망간다. 준현행범, 현행범 체포된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마약 혐의가 있다. 우리 보니까 불신검문 할 때 압수 못 한다며. 그거 소지품 검사 못 한다며. 그래, 못 해요. 근데 이 사람을 도망하려 했을 때 준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고 그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한 걸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조문입니다. 네, 15분 쉬겠습니다.